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머니날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맨 처음 예고한 것이 5월 18일 지금부터 열흘 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상의 길을 하려다가 우선 열흘 전이니까 오늘 5월 8일 어머니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드럽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조카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내일 아침 방송할 때 반드시 카네이션을 꼽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미국의 망명중에서 나와서 거기서 다 키우고 또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하고 요새는 화상전화가 있어서 가끔 화상전화도 뭐 온도를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얼굴 보고 새끼들 그 손자 손녀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지척이 천리여서 가까이서 여러분처럼 아이들과 손녀들과 같이 사는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가끔 저를 위로하느라고 서울에 같은 지역에 살아도 그거 뭐 지척이 천리야.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과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끝까지 이렇게 효도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옛날식 모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오기 전에 뭐 아이들로부터 전화는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5월 8일에 뭐 특별하게 뭐 해피 모더스데이 뭐 이런 얘기 외로는 특별하게 대수로운 것은 없고 다음은 제 큰 딸아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번 어버이날의 선물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근처에서 무슨 퍼블릭 디펜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관선 변호인을 이렇게 보급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10여 년 하다가 엊그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에 받은 선물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막상 이 당사자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혼자 좋아하고 어쩌고 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 느낄 지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저녁에 제가 카네이션을 받은 것은 제 형님의 딸과 누님의 딸 이 제게 꼽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누님 덕에 카네이션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제 개인 얘기는 그만하고 5.18 그래 지금부터 열흘 후에 다가오는 광주의 5.18 문제를 우리 국민과 국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취급할까? 이것이 정말로 전라도 문화 깝깝해요. 이거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저도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입장이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겠다 하는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5.18이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5.18의 모든 가치, 정신, 투쟁, 그 정치적 의미 이것이 헌법 전문에 넣을 만한 3.1운동이나 4.19 혁명 같은 그런 종로의 급의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 의식에서 약간 표현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참모들이 광주에 가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그 후 이제 뭐 만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5.18에 대한 얘기가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나무일 같지 않게 걱정입니다. 특히 오늘 현재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것은 무슨 징계위원회가 아직 개최 안 됐죠. 기사 아직 안 떴죠. 아마 오늘 할 텐데 대충 보기로는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중징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1년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면 내년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뭐 사형 선고, 뭐 아주 뭐 장기간 뭐 복역 그런 선고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의 광주 발언,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 논리, 그 공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당 대표나 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은 넘버원 당원이라고 보고요. 의견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고 토론하고 이제 당론으로 결정되면 다시는 뭐 시비를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감히 네가 내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런 식의 이거 완전히 적어도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 보면 윤석열이 거의 독재자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태영호 의원의 얘기를 제가 구태여 뭐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태영호 발언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제주도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뭐 지령 아래 움직였다. 그건 좀 과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북한에서 신경을 쓴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동자 김달삼이가 뭐 보따리 싸가지고 뭐 북한으로 가고 나중에 거기서 영웅충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가 없다고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김구 선생이 50 우리 단독 선거를 하는 것이 어떻든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애국 충정에서 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거 가만히 있기보다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만나서 좀 담판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본인이나 관력이 있잖아요. 김일성한테 가서 김 장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얘기에 설득하러 갔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김일성에 대해 설득을 당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참패를 하고 왔어요. 돌아왔어. 돌아서 노년의 김구 선생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단일 민족, 단일 정부가 안 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가 김일성한테 당하고 왔다, 속고 왔다 이런 평도 있고 아니면 김일성한테 뭐 제압당하고 왔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태영호가 좀 김일성이가 주도했다는데 말려서 왔다 하는 식의 발언으로 익혀졌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명예와 위상에 좀 흠집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김구 선생 존경합니다. 그가 했던 위대한 상해 임시정부의 행동,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거 다 존경해요. 막판에 그 문제, 김일성과의 문제에 대해서 착오가 좀 벌어졌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그 양반에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람은 다 그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드는 무슨 큰 뭐 역적 모의를 한 듯이 그렇게 모는 건 이건 좀 엉뚱해요. 아무리 북한에서 태영호가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미리 얘기를 해두건데 윤석열은 5.18의 그 진상, 5.18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서옥석이라는 전 연합통신 편집국장이 보도국장인가요? 긴 글을 써서 발표했어요. 제목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북한 국립묘지 애국열사 등의 광주 5.18 참가 북특수군 묘역이 있다. 김경재 전 자유총련 명예회장 절을 든 겁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밀서로 방북해 목격하고 북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그럼 긴 글입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몇십 분 동안 읽고 왔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로 하고, 제가 1999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경험을 한두 차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갔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발표를 쭉 하고,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이 당시 대통령에게는 마음에가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간의 그 양반하고 참 가장 가깝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가까울 정도로 아주 그 밀접한 관계의 동지적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에게 팽당했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보수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저쪽에 민주당의 옛날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김경재가 알고 보니까 충신이더라, 김경재 맞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건 없지만은 서글프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역사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여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를 초청한 그 기관이 북한의 선정기관, 첩보기관으로 나와 있는 북경에 있는 아마 아태평화위원회, 아마 통일전선의 기관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참사들하고 이런저런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한의 실상을 누가 정확하게 보고 와야 한다 하는 그런 정부의 뜻에 따라서 갑자기 제게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많이 개입해서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 시대라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붙인 건데 아이디어는 이제 그쪽에서 내준 거고, 제가 그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남북 간의 통일 문제나 애국 문제 이런 문제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자,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있었고, 또 민간인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1999년 초부터 꾸준히 그걸 노력을 해서 중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쌀 1,000톤, 그리고 옥수수 1,000톤, 그리고 자전거 5,000대, 그리고 의약품을 100만 달러어치를 서울에서 한번 붙이고 미국에서 한번 붙이고, 그건 제가 다 어레인지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북한으로 직접 보내고,
특히 그렇게 해서 자전거 5,000대를 보냈을 때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하고 북한의 적십자에서 그걸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문서로 회답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 방문하는 케이스를 만들 때는 쌀을 보내면 이게 대부분이 인민군의 입으로 들어간다 하는 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내서 우리 쌀을 먹은 사람들을 가서 모니터하겠다, 확인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우를 좀 하자면 그 대우의 김은용 회장이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저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힐튼 호텔 그 꼭대기에 가서 그 양반이 제게 1억 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 1억 원 돈이 많이 못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전거 5,000대를 보내는데 큰 기금이 됐습니다. 자전거는 피스바이크라고 영어로 쓰고 평화자전거 이렇게 이름 붙여 가운데 그 타는데 가운데다 그걸 쓰고 자전거를 보낸 것은 북한에서는 의사하고 환자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소위 수송시단이 없어. 그리고 의사의 그 사회적 지위가 한국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를 가려면 소위 도락부를 타고 옛날 말로 그냥 뭐 새벽에 가서 가서 약을 먹고 줄을 서고 그래야 한다면 갔다 오면 병이 덧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 기관의 대표자가 저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어서 자전거 앞에다가 의약품을 싣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차를 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같이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환자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5,00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실에 무슨 뭐 지침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이제 평양을 들어갔는데 평양에 들어가니까 순환비행장에서 김경락이라는 저하고 이름이 좀 두 개는 비슷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한 인텔리예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를 아주 잘하고 터키 대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노동당 중앙위원인데 그 양반이 제 이제 카운터 파트로 나와서 그 앞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이렇게 두 개 크게 붙어 있는 순환 그 비행장의 그 공항 그 응접실 같은 거, 공항 대기소 같은 거 여러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거기 앉아서 뭘 또 끄집어내서 보니까 제 8박 9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그 만수대입니까? 이제 뭐 김일성의 공식 그 동상에 서 있는데 거기 방문이 딱 처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 내가 이 문제는 서울을 떠날 때 여기는 참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교를 정상적으로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배를 하면 우리 남녘 동포들이 우리 국민들이 야 쟤들 뭐 아주 짝짝꿍 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통일 일꾼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귀 김일성 주석의 동상 참배만큼은 이번에 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특실이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방인데 맨 앞에 큰 요만큼이나 컸을 거예요. 이렇게 큰 이거 보여? 우리 뒤에 이렇게 큰 화원을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제 이름으로 김일성 주석 앞에 참배할 때 내는 화원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냉랭하게 돼버렸죠. 냉랭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뭐 그때 안개도 잔뜩 끼고 해가지고 고려 호텔을 들어가서 저녁 늦게 밥을 먹는데 제 일행은 제 수영은 2사람에서 3사람이고 거기는 한 5명, 7, 8명, 한 10여 명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냉랭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김경락 그 위원은 그렇게 심한 말을 안 하고 옆에서 뭐 사람이 아니 공화국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지도자이신 분에게 참배도 안 하고 뭐 감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고 그냥 12조로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사주 나가면 큰 소리 꽝꽝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기죽으면 안 되거든. 아니 제가 그 문제를 아까 우리 김경락 위원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 문제를 또 얘기하십니까? 전 그러면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위해서 왔지 정식 국가 사절도 아닌데 저는 정식 국가 사절이 아니에요. 밀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남녘동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상한 그 상상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삼가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적당한 데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만수대 김일성 주석 동성 참배만큼은 다음에 제가 아마 기회가 정상적으로 국교가 정상화되면 여기 뭐 10번, 20번 가라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갖고 밥을 먹고 쌀쌀하게 헤어졌어요. 한 9시 반이나 10시쯤 돼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도 김경락 그 위원이 저를 응대하러 나오는 늦게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정부에 좀 불쾌감이 나타나고 어쩌고 했는데 아무튼 끝끝내 이걸 가지를 않고 나중에 이제 순환병정에서 이제 떠날 때 김경락 위원장이 나와서 김 의장 당신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우리 지도자 묘소 참배를 거절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불행한 조국의 분단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양반이 그 후에 나중에 가족 상봉단, 제2차 상봉단 단장으로도 오고 해서 제가 교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 후에 그 양반이 그냥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데 인물도 훤칠하고 아주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들리는 말이 김경재 거기 끌고 와서 참배 못 시켰다고 숙청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잘 안 보입니다. 그 양반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대신 이제 그걸 가기 전에 그걸 안 간다는 거는 소년 궁전도 가고 다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북한식 현충원이 2개가 있는데 혁명열사능하고 애국열사능이 있습니다. 혁명열사능은 아마 김일성 그 친족들 그 혁명 주체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핵에 안 가봤어요. 그는 안 가보고 애국열사능을 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왼쪽으로 한참 내가 저 왼쪽 저 구석에 이리 쳐다보고 보는데 그 이상한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른쪽 여기 앞에 여운형 선생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운형 선생 묘가 여기 있습니까? 위대한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여기 모셨습니다. 그 양반이 서울에 묘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가묘로 한 겁니다. 우리 애정과 동지애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의외라는 식으로 갔는데 한참 저쪽으로 가보니까 광주, 항쟁, 영웅, 이런 제목에 붙여서 한 9개나 11개 정도가 비석이 있어요. 좁게 계곡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5.18이 여기가 있습니까? 제가 좀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게 물어서, 5.18하고 북한이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가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며칠 어쩌고 써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느끼기에는
5.18을 거기 현지에 가서 지도했다는 사람이기보다는 그게 고정간첩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5.18에 가담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묘가 아닌가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요.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저기 청진이가 어디에 뭐 크게 뭐 343명인가 되는 사람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나머지 사람들을 유골이나 그런 걸 어떻게 옮겼냐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앞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 때 청중구 어디에서 무슨 그 유골을 뭐 그저 싣고 가도록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아시아인가 무슨 아이스 그저 빙상 대회 때 북한에 고위층이 대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내려온 거 거기다 실어 보냈다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조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로 모았는지 어쨌는지 적어도 5.18 문제가 북한에서는 공식 언어입니다. 공식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도 거기에 우리 김경남 그 위원장 말고도 제 수영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데려간 수영원이 아니라 거기 안내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민군 축구팀 풀백을 했던 김학철이라는 사람이고 나이가 좀 지긋해요. 그 사람은 한 40 가까이 한 37, 8쯤 됐는데 이제 북한식으로 이제 딱딱하게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그리고 30을 간 넘은 젊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김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김수정대학 국제관계학과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노동당 간부라 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고 자기 부인이 뭐 보천본가 어디에 그 무용수예요. 그래서 무용수에서 야 그 당시 재주 좋네. 어떻게 그 멋쟁이 무용수에서 그러면 잘생겼겠네.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척 좀 보세요. 싹 보여주더라고요. 슬쩍 봤어요. 멋쟁이 저 무용수예요. 가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게 그 남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아니 남한에는 어떻게 대통령을 꽝꽝 때리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도 멀쩡하게 그걸 살아남을 수 있고 그거 신통해요. 그 남한에서는 당연한 건데 아유 여기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고 진짜 국회라는 게 그런 겁니까? 아이고 질문이 많아. 학생 안내를 하는 것보다 나한테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조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논의하는 걸 제가 처음 봤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좀 끊자 하자면 이런 정도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23개 도시에서 매년 그 5.18 기념식을 한다는 거예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80년부터 시작하게 그 5년 꺾어서 80년, 85년, 90년, 95년, 2000년 이렇게 5년마다는 대규모의 집회를 전국적에서 하고 그 외로는 평양에서만 하고 그런다는데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뭐 이거저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호남 지역에 뭐 김대중 이름 딴 게 많잖아요. 뭐 김대중 공원, 김대중 뭐 센터 뭐 많아요. 그것처럼 5.18 공원, 5.18 대학, 5.18 이름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5.18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5.18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작조들이 설상 대장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간첩들이 있잖아요. 고정 간첩들이 에이전트가 가서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구 폭동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4.3도 그러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아마 저희들이 대모했던 4.19 때도 그때는 준비가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첩자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힘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에서도 현재 있는 고정 간첩들 아주 그냥
내색 안 하고 탁 사회적인 그 행세하면서 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끼어 들어갔고 당시에 그 보도에 뭐 화순에서 뭐 1000여 명이 모였고 그런 얘기, 이걸 나는 윤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공수대는 사용하는 것이 M1 총이에요. M1 총이라는 건 들어가면 팍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맞으면 들어가는 구멍 좀 맞으면 안에는 내장이 다 그냥 범벅이 돼버리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칼빈은 딱구멍 하나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만.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의 시체를 조사하면 공수대가 쏜 M1보다 칼빈으로 맞아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앞에서 총을 받는 게 뒤에서 맞았어요. 이것은 공수대가 아닌 사람이 쏘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 밝혀져 있어요. 나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지나서 이번 5.18에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만약에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광주 사람들은 뭐 조용하겠죠. 지가 뭐 별볼이 있나? 지가 딴 얘기 못해서 겁나서 못했겠지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자들, 소위 자유우파들은 상당히 절망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결국 광주 5.18에 대해서 아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적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에요.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걱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이야.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나라 조국이요 양분되어 있습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한일 순방 외교 등등으로 국제적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어제 야당이 뭐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 씨알 데 없는 소리고, 그리고 해양 침성촌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만큼 하면 일본을 대하는데 적절합니다. 내가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외교를 잘해요. 그러나 당시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교의 승리가 내치의 성공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 내치의 성패라는 것도 무슨 개인적인 무슨 정책을 하나 해가지고 정책을 뭐 A를 지지 않고 B를 지지한다든가 A 안 하고 B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정책적 차이가 아니라 이것처럼 이데올로기 문제가 걸린 사건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전혀 외면하고 딴짓을 하면 그 대통령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고 용기 있게 국민을 선도해서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임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갈 길이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요새 보세요. 마크롱 연금 계획하라고 얼마나 몰립니까? 그래 연금 계획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연금 계획 해놓고 지가 쫓겨나더라도 이거 하고 하겠다는 배짱을 탁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마크롱이 앞으로 10년 좀 되면 구라파에서 제1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공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5.18 민주화 자체를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미국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그때 엄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나왔습니다. 80년대 김대중 씨가 구속돼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혹한 환경에서 김대중 살리자고 나왔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지지자가. 근데 거기에 간첩이나 불량 문제를 끼워서 편성했다고 하는 거죠. 응? 편성했다. 아니,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광주 사태를 벌려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사상범이나 교유죄를 그걸 해방시켜서 다 석방시키라 5번인가 6번인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광주 시민들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겠어요? 빤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이번에 5.18 광주연설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에서 그 가짜들 끼어 있는 사람, 불분명한 사람 좀 빠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광주 현지를 잘 압니다. 거기서 5.18 때문에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아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붙어먹고 거기 살고 그 생활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무리 해도 10분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것들 좀 너무하네. 응? 그리고 진짜 광주의 영웅들은 안 나타나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뭐 움직이고 군대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떳떳하게 광주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과도하게 광주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익명을 전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군데 빠졌다 이런 거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유공자 예우를 반납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공자 선정 임무, 보훈 임무를 왜 광주시청에서 합니까? 뭐 지금 아직 돌아왔는지 제가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광주시청에서 유공자를 정해. 그래서 들리는 바에는 어떤 여자한테 제가 꼬마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 제가 알던 어떤 정치인의 비서격으로 따라다니는 여자. 네 어떻게 유공자가 됐노?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2사람인가 3사람인가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 우리하고 같이 데모했습니다. 하면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어버리고 말하는데 이 업무를 즉각 보훈처로 돌려야 합니다. 보훈처도 보훈부가 곧 된다고 하니까 격상시켜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훈 업무입니다. 국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보훈.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한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갈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우습습니다만은 4.19도 그러고 5.16도 그러고 광주도 그러고 가짜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4.19 때는 좀 초창기였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그 뭐 4.19 유공자회, 4.19 뭐 부상제회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보면 4.19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많이 끼어 있어. 어이가 없어요. 제가 눈이 자랑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4.19 당시에 우리는 경무대 앞에서 데모한 사람이야. 응? 제 옆에서 고순대로 나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74명인가 72명인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꾸준하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했어요. 꾸준하게.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4.19 보훈, 그런 유공자 신청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제가 미국에서 별거 다 했습니다. 카나다하고, 미국을 총괄하는 가장 큰 단체,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연합, 한민통을 개혁해서 크게 만든, 그걸 제가 제1회 의장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민주화 유공자 신청 안 합니다.
왜? 국민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거 뭐 그거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요새 와 보니까 별 사람이 다 해.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2, 3년 후에 당시에 우리는 대의할 때 대충 옆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야, 하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유공자니 뭐니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우리끼리 뭐 모아갖고 뭐 하나 하자. 어?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하자. 그래서 4월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에이프릴 소사이어티라고 붙였습니다. 1991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그 창당 선언문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창설 선언문을.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국내 4.19에 대해서는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초대 회장으로 제 1년 선배인 법대 어떤 선배 안동일 변호사가 이제 4.19 초대 회장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초대 이사도 하고 창당 선언문도 쓰고 어쩌고 했지만 다 빠져 뒤에서 박수만 치고 그리고 10몇 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밀리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요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절 보고 그걸 좀 해라는 거야. 아이, 내가 이 자식아, 내가 그거 할 군번이냐. 군번 따지면 해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이 들어가서 4.19 4월에 제 18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 일이야.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은 그 보상받고 신청하고 존경받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4월에는 그런 사람이 극히 적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내일 모레 제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하러 이제 사무실 나가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저희들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의 그 중요한 사건 4.19를 포함해서 그래 4.19는 약과예요. 진짜야. 6.3 4.19는 약과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4.19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건데 유공자가 기껏해 50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벌어졌네. 그런데 어떻게 광주에서 벌어진 곳이 몇천 명이 됩니까 유공자가. 응? 사람 죽는 것도 못지않게 죽어서 4.19가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는데 요즘 이건 100몇 명씩 그래 다 희생당했어요. 4.19 수요일이 묘지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답답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아니 세월호는 6번이나 조사하는데 왜 광주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하냐 말이야. 에? 그리고 이것을 거기에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전 국가적으로 고른 탕평 인사를 해가 뽑아야 돼.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전남도 북도 사람 말고 충청도 좀 가까워서 충청도 가는 건 빼고 경기도나 그리고 경상북도도 안 돼. 그리고 서울이나 강원도 사람들 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뽑아서 해보시라. 응? 그리고 당연히 5.18 관계 법이 있죠. 끄떡하면 그 뭐 지만원이 가서 2년 감옥수하고 그것이 감옥수를 살 일입니까? 저는 지만원하고 개인적으로 견해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지만 아니 학문적 연구를 한 사람한테 법 어겼다고 그래 때려잡은 게 그 몸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말기에 긴급조치 위반법 뭐 공격하면 몇 년씩 감옥수하는 그보다 더 지나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5.18 기념이 23개 도시에서 하고 그리고 매 5년마다 대규모를 하고 5.18 이름을 붙인 수백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양갈래로 쫙 갈라진 이 5.18 문제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통합 제스를 끌어가는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정치인 윤석열의 운명도 판가름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이 남았습니다. 기시다 총리하고 어제 만찬도 잘하고 잘해서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전송하고 지금부터 5월 18일까지 아침까지 열심히 밤낮으로 숙고하고 고뇌하고 정보도 확인하고 그렇게 입에 붙이고서는 자유의 가치를 숙고하고 고난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한 시대를 끌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5.18 연설을 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입니다.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5.18 정신을 헌법에 올리겠다. 아무 조건 없이 올리겠다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말없이 지키고 있는 그 다수의 자유주의 우파로부터 선택받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막말을 하기 싫어서 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정말로 좋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취연수 포인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것도 다 복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연설로 결정적으로 역사 고비를 돌릴 수 있는 사람도 그것도 하늘이 준 복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복을 잘 이용하자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우스운 사람이 되면 지금 저 조롱을 받고 있는 문재인보다 더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외교도 잘하고 국제 정서도 괜찮고, 응? 그리고 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압력이 있지만 그까짓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핵 억제력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그만큼 해서 지금 우리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고 좋아요. 내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내부에 잘 다스려요. 옛날 이승만 시절에 그거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가라. 막지 않겠다. 그래서 한 25만 명 정도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그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빼맺히는 한과 뭐가 있는 사람들, 아니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갖고 노동력 부족하면 노동력 다른 데서 또 수입해가고 노동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풀어주자고요. 그런 것도 대통령이 큰 규모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공자를 대다가 반납한 사람이 지금 충청북도 지사하는 김영환 지사예요. 김영환 의원인데 저하고 옛날 민주당 때 같이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서 항상 정사를 논했던 아주 좋은 친구 동지입니다. 그 친구가 5.16 만들 때 오물오물하게 자기도 학생운동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날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망신당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신당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설 아무개 의원이 말이야 법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놈이 완전히 그냥 깔고 앉아서 다 걷어먹자는 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그에 앉아있으면 자기도 당할 것 같다고 자기가 얼른 빠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5.18 유공자 중에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5,900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전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조선시대 개유정난부터 시작해서 인조방정 다 프랑스 대혁명, 아메리칸 혁명 다 보태서 그 혁명의 유공자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대한민국 5.18밖에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떳떳하게 박혀서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을.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5.18 영웅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중에 저도 상당 부분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더럽고 치사하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나타나면 야, 이 씨발만 네가 어디서 여기서 뭐 쫓아는 거라고 그냥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피해서 그냥 물러나 버리고 그런다는 거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깨주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무리하면서 어이구 많이 됐구나.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고 찬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떳떳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 얘기는 내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상상으로 베끼고 하여간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시대를 끌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3군 사관학교 동창들, 구국동맹, 그리고 고교연합, 그게 만만치 않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절대 불가로 5.18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문서를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고 엄혹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걸 다 잘 아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합니다. 긴박하기 때문에 이 긴박할 때 진정한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이번 5.18 광주 연설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좋은 어버이날 지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